변호사님, 그 이재명 씨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더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가 자기가 그 대장동 개발을 한 것이 단군 일의 최대의 시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군 일의 최대의 부패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왜 지금 문제가 됐느냐. 1심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이 선고가 됐는데 그 1심 선고만 받고 검찰이 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법무부에서 항소를 못하게 해가지고 항소 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항소 포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더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검찰에서는 이거를 항소를 하려고 그랬느냐. 잘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부나 공판부 모두 다 이 사건은 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항소를 못한 사안인데, 그럼 법무부는 무슨 이유로 항소 포기를 하라고 그랬느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미 구형량의 반 이상이 다 선고가 됐는데 그거를 또 항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된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굳이 항소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유동규하고 정민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검찰을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많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완전히 이재명이하고서 무슨 짜고서 했는지 검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들은 이재명이를 불리하게 한 사람이니까 처벌을 많이 해야 이재명 정권한테서 기용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 협조한 유동규하고 정민용이만 형을 더 높이고 나머지 사람들 김만배나 또 정하경이나 정용학 회계사나 또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형을 낮췄는데 그것도 반 이상은 다 됩니다. 그런데 항소를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추징금 문제입니다. 추징금. 검찰에서는 이 다섯 사람들한테 합쳐서 7,800억 원을 추징하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추징 구형한 거는 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수익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중에서 470억 정도밖에 추징 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항소 포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7,800억에서 400억 뺀 7,400억 원이 이제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으로 그냥 확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라는 사람들이 비율이 59%나 됩니다. 그런데 이 항소 포기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만일 언론이 제대로 보도가 돼서 이런 항소 포기가 이재명이 한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 인식에 넓게 퍼져지면은 이재명이는 지지율이 29%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알려지질 않아서 지금 국민들이 59%라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민들한테
확실히 좀 알려져야 되고, 그래서 뭐가 알려지느냐,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피고인들이 어떤 이익을 받는지, 항소 포기는 누가 시켰는지, 또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재명은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항소 포기는 누가 시켰는가? 외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시킨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법무부에서 이진수 차관이 검찰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항소 포기를 할 생각이 없으면은 장관이 항소 포기 수사 지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검찰에서는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전부 일치된 의견으로 10월 31일 날 판결 선고돼서 그 일주일인 11월 7일 밤 12시까지 법원에서 항소장을 갖고 대기하는데 결국은 끝까지 법무부 장관이 거부를 해서 항소를 못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시킨 걸로 돼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보면은 이거는 전부 이재명이 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온갖 욕을 얻어먹을 걸 각오하고 왜 항소 포기를 시켰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에 상관된 일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명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이렇게 비원칙적인 항소 포기를 할 경우는 대통령에 관련된 경우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아무리 높은 사람이 관련돼 있어도 이렇게 비원칙적인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원칙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관련돼 있을 때만 비원칙적인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했다라는 거는, 비원칙적으로 항소 포기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또 자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백을 했느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검사들을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항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시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항소 포기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실에서도 자백을 했고, 검찰이 이 처분 관례를 봐서도 충분히 입증이 돼서 이거는 대통령이 시킨 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에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느냐? 5명이 7,400억 원 이익을 얻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중에서 김만배 지분이 6,112억입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종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다. 반은 그분 거다. 그분이 이재명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최소한도 3천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징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실형을 뭐 5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다 3년 안에, 잘하면은 1년 안에 다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불리한 소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면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징역은 뭐 8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다 2, 3년 안에 다 나오게 될 것인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추징금이 납부가 안 되면은 이 사면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이 많이 선고됐어야 이게 이 사람들이 빨리 나오지 않을 텐데, 추징금을 실제 피해보다 20분의 1밖에 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진짜로 징벌로서의 효과가 없도록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이재명이 항소 포기한 데에 대해서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고 사실은 국민이 깨어 있으면은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이재명은 탄핵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변호사님, 이와 같은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알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거를 이게 지금 언론이 특히 방송이 민노총 그리고 정부에 장악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많이 확산이 돼서 진상을 알고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한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했는데 법원 판단을 믿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판결한 사람이 이진관 판사입니다. 전적으로 이재명 편을 드는 판사고 아마 이것도 판결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이진관 판사하고는 뭐가 내락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참 확증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거는 내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10월 30일 날 국무회의를 하는데 10월 30일 날 재판할 내용을 알고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하고 청와대하고 내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입니다. 예,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